창밖은 온통 잿빛이었다. 9월의 가을비가 아침부터 쉼없이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전문 조경사의 손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지만 빗물에 젖은 녹색은 어쩐지 더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한서연은 넓은 거실의 중앙,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 홀로 앉아 그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은 이미 오래전에 온기를 잃었다. 집안은 바깥의 날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다. 오늘은 9월 25일. 그녀와 권지혁의 5번째 결혼기념일이자 길고 길었던 계약의 마지막 날이었다. 5년 전 그녀는 이 웅장한 저택의 문턱을 넘었다. 세상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여대생이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TK그룹의 젊은 총수, 권지혁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와는 달리 그녀의 왕자님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이 집은 그녀에게 주어진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 황금 세장에 불과했다. 저택은 거대했지만 살아있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최고급이었고 마치 고급 호텔의 쇼룸처럼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부부의 정겨운 흔적은 없었다. 나란히 놓인 사진 한 장, 함께 고른 소품 하나 없었다. 집안을 관리하는 도우미들은 언제나 소리 없이 움직였고 필요한 말 외에는 절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서연은 언제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추가 달린 괴종시계가 나른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째깍, 째깍, 마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재는 듯한 소리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아버지의 깊은 한숨,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 서준의 창백한 얼굴. 심장병을 앓던 동생의 수술비는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절벽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빚을 갚아주고 서준의 수술비와 유학비까지 전부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건은 단 하나, 5년 동안 그의 아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침실은 각자 쓸 것이고 불필요한 접촉은 없을 겁니다. 5년 뒤 계약이 만료되면 위자료와 함께 깨끗하게 이혼해 줄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에서 그는 서류를 내밀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사람 같다고. 그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니, 망설일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때부터 한서연은 죽고 TK그룹의 안주인 권지혁의 아내만이 남았다. 지난 5년은 한편의 잘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서연은 상류층의 언어와 예법을 익혔고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아무렇지 않게 걸쳤으며 재계 인사들의 사교 파티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완벽한 남자의 옆을 장식하는 더없이 완벽한 인형이었다. 사람들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교양 있는 그녀를 칭찬했고
권지혁의 완벽한 아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무대 뒤, 이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식사는 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신문을 보거나 태블릿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며 기계적으로 식사를 했고, 그녀는 소리 없이 음식을 넘겼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이었고, 그녀가 건네는 인사에 짧게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잠은 당연히 다른 방에서 잤다. 그의 침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았다.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닿을 수도, 온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물론 서연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왕 시작된 결혼 생활, 어쩌면 작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던 적도 있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그를 위해 밤새워 그가 좋아하는 한식을 준비했을 때, 그는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마세요. 담당 요리사가 있습니다. 라는 차가운 말로 그녀의 노력을 단칼에 잘라냈다. 그가 감기에 걸렸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을 챙겨 건넸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보지도 않고 비서를 통해 약을 받아들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연은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웠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상처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거래일 뿐이야. 그는 내 가족을 살려준 고용주일 뿐. 남편이 아니야. 하지만 심장은 때때로 이성을 배반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눈으로 좇고 있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그의 지친 옆모습. 어려운 협상을 성공시킨 뒤 차 안에서 혼자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미세한 감정의 파편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어리석게도 희망을 품으려 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언제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다시 완벽하고 차가운 CEO의 가면을 썼고, 그녀는 다시 그의 그림자 같은 아내가 되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웠다.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집사와 가사 도우미가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자 그녀의 5년짜리 남편 권지혁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도 완벽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을 거세한 조각상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비에 젖은 코트를 집사에게 건네며 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기념일에 대한 축하나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다. 앉아 있었군. 그의 첫마디였다. 질문도 감탄도 아닌 그저 사실에 대한 확인.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 맞은편, 언제나 그가 앉던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넓은 티크나무 테이블이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정적이 흘렀다. 째깍, 째깍, 괴종식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 위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밀었다. 짙은 파란색에 누가 봐도 최고급 보석 브랜드의 상자였다. 열어봐, 5주년 선물이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목걸이가 고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마 이 목걸이 하나면 평범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무의미한 선물이기도 했다.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그래.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리고 그는 벨벳 상자 옆으로 또 다른 것, 누런색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벨벳 상자의 화려함과 서류 봉투의 현실적인 모양새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절차에 대한 서류야. 변호사 검토까지 다 마쳤으니 확인해보고 서명만 하면 돼. 약속했던 위자료는 내일 오전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거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5년, 그녀의 청춘과 맞바꾼 시간의 대가가 저 얇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감정의 흔적이라도 찾아보고 싶었다. 아쉬움, 미안함, 혹은 아주 작은 미련이라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마지막 업무를 처리하는 유능한 CEO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 말은 지난 5년 동안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잔인한 문장이었다. 그동안 수고했어, 한서연 씨, 씨씨. 그가 의도적으로 붙인 그 호칭이 그와 그녀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옅은 연결고리마저 끊어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완벽한 타인이라는 선언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고 이내 완벽한 정적이 다시 거실을 채웠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장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5년을 담은 무거운 서류 봉투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화려한 황금 세 장의 문이 마침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자유를 얻은 새는 날아갈 기쁨보다 날개가 꺾인 듯 단 슬픔을 먼저 느끼는 걸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구름에 덮여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한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동이 트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명품 브랜드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화려한 옷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손은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낡은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로 향했다. 그 옷들만이 유일하게 진짜 한서연의 것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드레스와 보석들을 옷장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애초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권지혁의 아내라는 역할에 주어진 소품일 뿐이었다. 작은 가방에 자신의 물건 몇 가지만을 챙겨 넣고 나니 지난 5년의 세월이 허무할 정도로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깨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마치 이 집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방을, 그녀의 화려했던 감옥을 둘러본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고요했다. 그런데 꺼져 있어야 할 대형 TV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침 뉴스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TK그룹의 로고와 함께 긴급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떠 있었다. 속보. TK그룹. 동남아시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중단 위기.
현지 정부와의 계약 파기 가능성, 주가 폭락세,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화면에는 곧바로 권지혁의 얼굴이 자료 화면으로 비쳤다.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지금 얼마나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그의 곁에서 지켜본 바로 저 프로젝트는 그가 지난 2년간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이었다. 심장이 저절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과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계약은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2층에서부터 낮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이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밑이 미세하게 그늘져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다 여행 가방을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아주 잠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당황이었을까? 혹은 실망이었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여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의례적인 말. 하지만 그녀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다. 가지마.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오며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옆에 있어줘.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희미한 부탁의 어조가 섞여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말투였다.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계약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왜 혹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일까? 5년간 단련된 그녀의 냉소적인 이성이 그렇게 속삭였다. 그래, 그게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하죠.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안도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녀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긴급 소집된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권지혁을 향한 날 선질문들로 들끓었다. 서연은 약속대로 그의 곁, 의장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지운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며 우아하고 침착한 안주인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수십 명의 주주들이 던지는 의심의 눈초리는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권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들을 특유의 냉철함과 논리로 하나하나 막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빛나는 검과 같았다. 상황이 그의 페이스대로 흘러가자 초조해진 일부 주주들이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평소 권지혁에게 비판적이던 박영진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입에 문 채 회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다. 회사의 위기는 종종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젊은 총수께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를테면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되지 않은 결혼 생활 같은 것의 말입니다.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의 배경을 걸고 넘어지며 그들의 결혼이 사랑 없는 계약 관계임을 암시하고 나아가 권지혁의 사적인 약점을 공격해 리더십을 흔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서연에게로 쏠렸다. 몇몇 사람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찾아온 익숙한 굴욕감. 그녀는 언제나처럼 입술을 굳게 깨물고 침묵으로 이 순간을 견뎌낼 준비를 했다. 권지혁은 언제나 이런 개인적인 공격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권지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박 이사를 향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 아래에 있던 그의 손이 움직여 서연의 손을 찾아 꽉 잡았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하고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명백한 의지가 담긴 온기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로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경영에 대한 질책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쇼윈도 부부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권지혁이 단 한 번도 아내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내비친 적 없던 그가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연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박 이사를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말을 이었다. 제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의 여자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과 보호 의지를 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언.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아는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박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주총회는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연은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의 온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었다. 5년 동안 두껍게 쌓여있던 얼음 벽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왜 자신을 보호했을까?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세상이 지금 이 남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균열이 생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서연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어리석은 희망의 불씨를 느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사건은 언론을 통해 위기 속에서 아내를 지키는 로맨틱한 CEO라는 헤드라인으로 포장되어 퍼져나갔고 TK그룹의 주가는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서연은 밤새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손이 주었던 온기는 아직도 생생했지만 5년간 학습된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권지혁이 식탁에 앉아 신문이나 서류가 아닌 바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집안의 가사 도우미조차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어색하게 식탁 위를 감돌았다. 예전의 침묵이 텅 빈 공백 같았다면 지금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찬 팽팽한 긴장감 같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또다시 권지혁이었다. 어젯밤 잘 잤어. 지극히 평범한 아침 인사였지만 서연은 하마터면 손에 든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자신에게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다. 네, 괜찮았어요. 오늘은 뭐 할 생각이야? 계속되는 그의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그녀는 낡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야 했다. 아무 계획이 없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김 비서한테 말하고.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이전에는 없었던 종류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침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대화와 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시내의 최고급 부티크에서 여러 개의 쇼핑백이 배달되었다. 서연이 의아해하며 열어보자 그 안에는 파티용 드레스가 아닌 평소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세련된 원피스와 카디건들이 들어있었다. 함께 들어있는 작은 카드에는 그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문득 내게 어울릴 것 같아서. 서연은 카드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도일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의상. 아니면 지난 5년간의 노고에 대한 보너스. 하지만 그의 필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문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라기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옷을 몸에 대보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꼭 맞았다. 그날 밤 혼란은 절정에 달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맞은편 소파에서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어째서인지 두 사람은 어색한 동거인처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연은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때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과도를 들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남자,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TK그룹의 총수가 지금 그녀 앞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그의 일 처리 능력과는 달리 어설프고 서툴렀다. 완벽주의자인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참 뒤 그는 토끼 모양은커녕 모양도 삐뚤빼뚤한 사과 조각 하나를 작은 접시에 담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메어져.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귀끝이 미세하게 붉어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서연은 홀린 듯이 그 사과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다. 아삭 하고 씹히는 사과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 어떤 값비싼 레스토랑의 디저트보다도 이 서툰 사과 한 조각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흔들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며칠간 이어진 감정의 소모와 긴장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서연의 몸에 탈이 나고 말았다. 늦은 밤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온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상비약을 찾아 먹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정신은 희미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는 감촉에 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늘 보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정신이 좀 들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물었다. 한서연 씨가 아닌 서연아. 그 부름에 그녀는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고 청해를 확인했으며 그녀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체를 부축해 주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그녀의 침실에 그가 들어와 있었다. 닿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그가 지금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깊은 잠인지 혼수 상태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리고 귓가에 아주 낮고 애절한 그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들어서는 안 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독백과도 같았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 대체 무엇을 더 버텨달라는 걸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한결 가뿐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간밤의 일이 모두 열에 들떠 꾼 꿈인 것처럼.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 한 그릇과 따뜻한 물, 그리고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스킨 향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그의 속삭임을 다시 떠올렸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더 이상 단순한 변덕이나 계산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심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해 서툴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행동은 이제 단순한 혼란이 아닌 풀어야만 하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권지혁의 공주 대접은 어색하게나마 계속되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저녁에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묻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열에 들뜬 그녀를 간호하던 일이나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던 애달픈 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침묵 덕분에 저택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그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체모를 기대와 혼란 속에서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결혼 전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던 청담동의 한적한 북카페였다. 은은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다. 그녀가 디자인 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고 그녀는 휘청하며 책을 떨어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권지혁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수행하던 강민준 비서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회사나 저택이 아닌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은 처음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바람 좀 쐴 겸 나왔어요. 강 비서님이야말로 잠시 책을 좀 사러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강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그에게서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회사 일 때문에요. 강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힘들다기보다는 전력을 다하고 계시죠. 원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의 대답은 모범 답안 같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과는 많이 다르세요. 그 말에 강민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원래부터 그렇게 차가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6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지금 사모님께서 5년 동안 봐오신 권지혁 대표는 어쩌면 진짜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단한 가면 같은 거죠. 가끔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 가면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강민주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마치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듯 급하게 말을 아꼈다. 제가 너무 주책을 부렸습니다. 잊어주십시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말이 남긴 파문은 서연의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6년 전의 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면,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강민준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5년 전, 그와 처음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태도에 가려져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참한 상황을 향한 경멸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깊고 공허한 슬픔, 지독한 상실감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권지혁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그가 남겨두고 간 태블릿을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권지혁, TK그룹, 6년 전 사고. 처음에는 그를 둘러싼 경영 기사들만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날짜와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며 낡은 아카이브 기사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6년 전 가을, 한 연예 가십 매체에 아주 작은 부고 기사였다. 천재 피아니스트 윤수아, 불의의 교통사고로 요절. 기사에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브레이크 파열이 원인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녀가 당시 TK그룹의 황태자였던 권지혁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 그에게는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이 어쩌면 죽은 연인을 향한 미안함의 투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것을 단순한 연인의 죽음이 아닌 권지혁을 바꿔버린 거대한 사고라고 표현했다.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검색의 방향을 바꾸었다. 윤수아의 사망 시점을 전후로 TK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나타났다. 윤수아의 사고 직후 TK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정체불명의 세력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적대적 M&A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었다. 그 공격의 배후에는 당시 신흥건설사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던 대일건설의 최진석 회장이 있었다. TK그룹은 최 회장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권지혁은 당시 경영권을 막 물려받은 상태에서 이 모든 전쟁을 최전선에서 막아내야 했다. 경찰은 윤수아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은퇴한 한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남긴 낡은 포스트 하나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재벌가의 비극.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브레이크 파열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끔찍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 그리고 거의 동시에 시작된 회사의 존폐를 건 비즈니스 전쟁.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는 그저 사랑을 잃고 마음의 문을 닫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가 두르고 있던 얼음 같은 냉정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가 입을 열지 않는 비밀의 무게가 이제는 서연의 어깨 위에도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권지혁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택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감돌았다. 그의 다정함은 계속되었고 서연은 이제 그 행동들을 무작정 의심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온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에 대해 묻지 못했다. 아직 아물지 않은 그의 상처를 헤집을 용기가 없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그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주 잠시나마.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TK그룹이 후원하는 한 신진 작가의 갤러리 개관 파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이전처럼 비즈니스를 위한 동행 요구가 아니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같이 가자.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5년간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작은 증거였다.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그가 선물해준 옷들 중에서 가장 아끼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다. 갤러리는 상류층 인사들로 붐볐지만 그날 밤 권지혁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가 그림을 감상할 때면 다정한 목소리로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5년 만에 처음 보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혹시 또 다른 연기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짜라고 믿고 싶었다. 잠시 권지혁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점의 그림 앞에 섰다. 그때 부드러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그녀의 곁에서 들려왔다.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가 봅니다. 고개를 돌리자
품이 있어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가볍게 목례를 하자 그는 자신을 최진석이라고 소개했다. 서연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다. 초회 회장은 그림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이 그림을 보니 문득 요절한 천재 피아니스트 윤수아 양이 떠오르는군요. 그녀의 예술적 감성은 실로 대단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재능을 무척 아꼈습니다. 윤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 회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이야말로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여인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위로였지만 그 속에는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서연의 불안감과 자격지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갤러리 반대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권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로 뒤덮였다. 그는 모든 체면과 예의를 내팽개치고 성큼성큼 두 사람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최 회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강철 같은 그의 악력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나와. 이를 악문채 뱉어낸 그의 목소리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갤러리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권지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등의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고 분노를 억누르는 그의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과 서러움에 떨며 빨갛게 자국이 남은 자신의 손목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억눌려 있던 폭풍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서연을 거실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다. 내가 경고했지 모르는 사람하고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고. 그의 눈은 질투 어린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 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그분은 그냥 윤수아 씨를 알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건가요? 감히 내가 당신의 그 소중한 여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알아냈던 모든 과거의 편린들이 지금 이 순간 최악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친절은 죽은 연인을 향한 속죄였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은 그 여자의 기억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의 입에서 윤수아의 이름이 나오자 권지혁의 눈빛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잃었는지, 그녀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와 함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 여자 이름 들먹이지 마.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가 내뱉은 말은 마지막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지난 5년의 세월과 최근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희망까지 모두 부정하는 잔인한 선고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상 밖으로 완벽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의 손길은 결국 잔인한 기만이었고 그의 다정함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유감없었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갈 수는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끝이었다.
운명적인 오해는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다. 한서연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저택을 무겁게 울렸다. 권지혁은 거실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을 곱씹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 절망으로 무너지던 얼굴이 눈앞에 선명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눈을 감자 지옥 같았던 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때의 권지혁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미래는 찬란하게 빛났다. 그 중심에는 피아니스트 윤수아가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의 세상을 밝혔고 그녀의 음악은 그의 영혼을 채웠다. 영혼을 약속했던 그들의 행복은 그러나 한밤중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이 났다. 빗길 교통사고, 브레이크 파열.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는 최진석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 회장은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에는 역겨운 승리자의 희열이 묻어 있었다. 권 대표, 소중한 것을 잃은 심정이 어떤가? 사업이란 원래 그런 거야.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이기는 거지. 그 순간 지역의 세상은 무너졌다. 최진석 회장은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악마였다. 그는 지역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찾아내 그것을 무참히 짓밟았다. 수아는 그 잔인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자신을 죽였다. 웃음과 눈물, 모든 감정을 봉인하고 그는 TK그룹을 지키는 차가운 기계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최진석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그 어떤 약점도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최 회장의 공격을 막아내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숨막히는 사무실을 벗어나 무작정 차를 몰던 그는 허름한 골목 어귀에 작은 카페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서연을 처음 보았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궂은 날씨에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그녀의 모습이 빗물에 얼룩진 차창 너머로 보였다. 한 진상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던 모습. 고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지혁은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 너머로 보이는 꿋꿋한 삶의 의지가 그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온기를 던져주었다. 그는 그 후로도 종종 멀리 차를 세워두고 카페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휴식이었다.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지혁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최진석 회장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악마가 그의 새로운 보물을, 그가 이제 막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경고할 수도,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녀는 최진석의 다음 타겟이 될 것이 뻔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악마의 소나기에서 그녀를 빼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의 옆에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냥 두어서는 안 됐다. 최진석이 보기에 그녀는 권지혁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여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계약 결혼이라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돈으로 맺어진 사랑 없는 쇼윈도 부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위장한다면 최진석도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난 5년은 그에게 스스로 가한 고문과도 같았다. 서연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담요 한 장 덮어주고 싶은 충동을 수백 번도 더 억눌러야 했다.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를 끌어안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했다. 그는 뒤에서 남몰래 그녀의 가족을 도왔고 그녀 동생의 수술 경과를 매일 보고받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앞에서는 완벽한 타인으로 서 있어야 했다. 그 냉정함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그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이었다. 그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5년은 최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서연을 안전하게 놓아주기 위해 필요했던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진석은 생각보다 더 끈질겼고 위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무방비 상태로 악마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그의 진짜 마음을 서툴고 어색하게나마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그 절박함 때문이었다. 갤러리에서의 분노는 순수한 공포의 발현이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6년 전의 비극이 똑같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권지혁은 고개를 들어 서연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침묵이, 그녀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결국 최진석보다 더 잔인하게 그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괴물로만 보였을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침묵의 희생은 그녀가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설령 그 진실이 그녀를 두렵게 하고 그의 기만에 분노하게 만들지라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그녀를 믿고 모든 것을 함께 짊어져야 했다. 권지혁은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서연의 방문을 향해 무겁고도 단호한 걸음을 내디뎠다. 권지혁이 남기고 간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어 한서연의 마음에 박혔다. 지난 며칠간 조심스럽게 피어났던 희망의 싹은 그의 분노 앞에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떠나야 한다. 이 기만으로 가득 찬 집에서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녀는 다시 한번 5년 전 들고 왔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몸에 걸치고 있던 값비싼 원피스를 벗어 던지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녀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갑옷이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함, 그가 사주었던 구두와 가방들.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남겼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납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미련도 없었다. 가방을 들고 막 방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그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말다툼도, 변명도,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다 자신의 침실과 연결된 작은 서재의 문을 황급히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가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똑똑. 그녀의 침실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서연아, 나야. 할 말이 있어. 문에 가로막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서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와닿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그의 기척이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가 완전히 자리를 떴을 거라고 생각될 때까지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원목 책장에 등을 기댔다. 그때였다. 팔꿈치가 책장의 장식용 패널 어딘가를 툭 건드렸고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명백한 그의 사적인 공간이었다. 돌아서야 한다고 이성은 말했지만 지난 며칠간의 의문과 방금 전의 상처가 뒤섞여 그녀의 발을 붙들었다. 무엇에 홀린 듯 그녀는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의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그의 생일 아니면 윤수아의 기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수아의 기일을 눌러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와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했던 날짜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아닌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죽은 연인의 편지 혹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내용물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가장 위에 놓여있던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5년 전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아닌 누군가 멀리서 애틋한 시선으로 몰래 찍은 듯한 그런 사진이었다. 그 밑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정원에서 책을 읽는 모습,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병원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웃어주는 모습. 모두 지난 5년간 그녀도 몰랐던 그녀 자신의 모습들이었다. 사진들 아래에는 서류철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TK그룹의 경영 서류가 아닌 그녀의 동생 서준의 월별 건강상태 보고서와 그의 개인 계좌에서 남몰래 지불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완치 후를 대비한 유학 프로그램 계획서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계약 조건 이상으로 그녀 가족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수첩도 있었다. 그가 직접 쓴 듯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한서연 매운 음식 못 먹음, 재즈보다는 클래식 선호, 라일락 향수 좋아함. 모두 그가 무관심 속에 스치듯 관찰한 그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 CJX라는 이니셜이 적힌 붉은색의 두꺼운 바인더가 있었다. 최진석.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바인더를 펼쳤다. 그 안에는 대일건설 최진석 회장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성장 과정, 범죄 기록, 잔인한 성향에 대한 심리 분석까지. 그리고 바인더의 중간쯤. 그녀는
윤수와의 교통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오일 누출, 고의적인 파손의 흔적, 그리고 사고 직전 최진석의 수하가 현장 주변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까지.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5년 전의 감시 보고서였다. 최진석 회장이 그녀가 일하던 카페에 드나드는 사진들, 예쁘장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뒷조사를 한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권지혁의 단호한 필체로 남겨진 메모가 있었다. 타겟 변경 확인, 한서연 보호조치 실행, 플랜 B 계약, 결혼, 쿵. 바인더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구성되었다. 그의 냉정함, 깨지지 않던 거리감, 잔인하게만 보였던 계약, 갑작스러운 변화. 갤러리에서 그녀를 끌고 나오던 그의 눈빛에 서렸던 것은 질투가 아닌 공포였다. 6년 전의 비극이 그녀에게도 되풀이될까봐 두려워했던 처절한 공포. 지난 5년간의 냉대는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 그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침묵의 희생이었다. 그녀가 차가운 고용주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수호자였다. 충격, 자신의 오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거대한 사랑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인더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의 고통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침실 문 쪽을 돌아보았다.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던 그의 지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야 그녀는 그가 하려던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한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심장을 저미는 듯한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도망쳐서는 안 됐다. 그가 홀로 짊어져 온 5년이라는 고독의 무게를 이제는 그녀가 함께 나눠줘야만 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안에 다시 담았다.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이 남은 작은 메모지를 챙겨 찢어버리고 여행 가방을 다시 서재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비밀 상자를 든 채 그녀는 1층 거실로 내려갔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도망자가 아닌 그의 아내로서. 서연은 어젯밤 그와 그녀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바로 그 티크나무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애틋한 기다림으로 조용히 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리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권지혁은 완전히 지쳐 보였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몇 가닥 흘러내려와 있었다.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온 집안을 어쩌면 집 밖까지 찾아 헤맸을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패배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안도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깊은 혼란.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테이블 위에 낡은 나무 상자로 옮겨갔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단단한 가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 위로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모든 비밀을 들켜버린 남자의 벌거벗은 듯
단 수치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지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권지혁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가장 깊은 비밀을 들켜버린 상처 입은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전부 봤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자조적인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국 이렇게 들키는군. 최악의 방식으로 그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그의 몸이 굳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당신의 진심을.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권지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가 5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진실과 감정이 터져나온 댐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죽음부터 이야기했다.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최진석 회장의 잔인한 계략이었음을, 그리고 그 악마가 다음 목표로 그녀를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끔찍한 공포를. 너를 지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내 옆에 두되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차갑게 대할수록 네가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어. 매일 밤 너의 잠든 얼굴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모든 걸 말하고 너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어. 그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넌 모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5년간 억눌렀던 고통이 그의 말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난 더 두려워졌어. 내 사랑이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너에게 다가갈 수도, 너를 놓아줄 수도 없었어. 난 그냥 비겁한 겁쟁이야. 그의 눈에서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녀의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그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바보. 당신은 바보야.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아파하고 또 얼마나 당신을.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그의 심장에 전해졌다. 권지혁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그녀를 마주 안았다. 5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계약도, 연기도 아닌 두 사람의 진심이 오롯이 담긴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마침내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것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과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저택을 채우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두 사람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쇼윈도 부부도 아니었다. 비로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 내린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서연은 권지혁의 팔베개를 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고통의 깊이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있었던 그의 사랑의 크기를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사소한 농담을 건네고 서로의 음식을 챙겨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었다. 화려하기만 했던 저택은 비로소 우리 집이라는 온기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 식사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최진석 회장이라는 악마를 단죄하는 일이었다.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난 6년간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혼자서 끝낼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이제부턴 혼자가 아니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날 오후 권지혁의 서재는 거대한 작전실로 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최진석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탈세, 횡령, 불법 로비,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특히 6년 전 윤수아의 사고를 최 회장의 직접적인 살인교사로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이 난관이었다. 그의 법무팀조차 꼬리 자르기에 능한 최 회장을 올가맬 스모킹건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지역이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고 있을 때 서연은 다른 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최진석 회장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프로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에게는 지역과 같은 경영 지식은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섬세한 감각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최 회장의 가족 관계돼서 멈췄다. 그에게는 의절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경영 수업을 거부하고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비운의 아들이었다. 지혁 씨,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 역시 예술가 지망생이었어요. 혹시 최 회장이 수아 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한 이유가 단지 당신의 연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연상시키는 예술가였다는 점에 대한 증오심도 작용했던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지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언제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그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서연의 통찰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지혁은 즉시 비서팀에게 최 회장의 아들 최민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무명 예술가였던 최민우를 뒤에서 남몰래 후원해주고 그에게 멘토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윤수아였다는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석에게 윤수아는 단순히 아들의 연인을 넘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아들을 오염시키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것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고리였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최민우가 의절당한 직후 해고된 최 회장의 옛 운전기사를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돈으로 회유하는 대신 아들마저 내친 최 회장의 비정함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분노를 자극해보자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지혁은 그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해 운전기사의 행방을 찾아냈고 서연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설득의 논리를 만들었다. 지혁의 힘과 서연의 지혜가 결합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옛 운전기사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6년 전 최진석 회장이 내 아들을 홀리는 그 계집애의 채 손 좀 봐줘라 고 명령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뒤
T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권지혁은 굳건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한서연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일건설의 경영 비리를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6년간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연인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내인 서연에게까지 뻗쳤던 악마의 그림자에 대해 세상에 모두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서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뉴스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최진석 회장은 살인교사 및 각종 경제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 6년간 그들을 올가매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이제는 평화로워 보이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지혁은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지난 6년간 나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싸웠어. 하지만 너와 함께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과 미래를 위해 싸웠어. 네 마음이 마지막 열쇠가 되어준 거야. 그의 고백에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밀과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함께 싸워 이겨낸 전쟁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믿음과 유대로 거듭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미래는 온전히 그들 두 사람의 것이 되었다. 몇 달 후 제주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차가운 도시의 마천루와 담장 높은 저택 대신 하얀색의 아담한 2층 집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서울의 거대했던 저택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소박했지만 살아있는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문 앞 작은 정원에는 서연이 직접 심은 라일락과 허브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늘은 9월 25일. 그들의 6번째 결혼기념일이자 오해와 상처의 벽을 허물고 진짜 사랑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년의 오늘, 서연은 이별을 준비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이어 손님들이 도착했다. 날카로운 비즈니스맨들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심장병을 완전히 회복하고 건강한 청년이 된 서연의 동생 서준. 딸의 행복에 눈시울을 붉히는 서연의 부모님. 그리고 두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강민준 비서가 전부였다. 마의 형,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요. 서준은 이제 스스럼 없이 지혁을 매형이라 부르며 따랐다. 지혁은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장난을 받아주었다. 서연은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준비하는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평범하지만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모두가 지난 시간의 아픔을 잊고 새로 찾아온 평화와 행복을 만끽했다. 해가 저물고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손님들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테라스에는 지혁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후회 안 해. 만약 우리가 평범하게 만났다면 나는 아마 너의 예쁜 미소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따뜻함을 미처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켜내던 진짜 한서연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해졌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그녀의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때 지혁이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1년 전 그가 주었던 거대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심플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법적으로 우린 이미 부부지만 나는 너에게 제대로 된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한서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고백을 시작했다.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계약도, 거짓말도, 아픔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진실한 남편이 될게. 매일 아침 너와 함께 눈을 뜨고 매일 밤 너를 품에 안고 잠들고 싶어. 평생을. 서연의 얼굴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지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전 차가운 저택에서 절망 속에 흘렸던 눈물은 이제 따뜻한 바닷가에서 행복의 입맞춤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황금 새장 속에서 고독하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은 햇살 아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히 계속될 봄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